안녕하세요. 이거 왠지 어제 거 같은데? 나 안 먹어. 자,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지난주 배운 거, 개인은 거주자랑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국내에서 돈 번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돈 번 것도 납세 무시입니다. 근거지가 주소지, 없다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죠. 국내에서 돈 번 것은 세금 때리지만 국외에서 돈 번 것은 세금을 때리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그쪽이 납세지고 그게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원천자 몰라도 돼요. 요거였죠, 앞에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은 열거된 것이 하나입니다.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내에 이용이 있고 취득이 있죠. 이용 내에 지상권이에요. 지역권 아니에요. 전세권. 나머지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국내로 가정했을 때 등기된 것이 하나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상환자, 계약금. 영업권하고 이주권은 함께까지만 보여야 되고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또는 뭐 분리됐다, 떨어진 느낌이 들면 대상이 아니고요. 3번 시설물 이용권에는 관련 주식 들어간다는 거, 요까지 지난주 했습니다. 자, 지역권은 아니죠.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등기되지 않은 대상이 아니고, 분리되면 안 됩니다. 별도로 평가했다, 떨어진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일시적인 양도입니까? 사업적인 양도입니까? 사업적. 그럼 이들은 사업으로 들어가요. 종합소득세.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자, 편안하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열거된 거. 그럼 열거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갔을 때 돈을 벌어야 돼요. 양도소득세니까. 그럼 유상 이전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바로 그림 보겠지만 내게 부동산이 뭐 증여등으로 넘어갔다. 나는 이득 보는 거 없죠. 그러면 양도세랑 관련이 없고, 옛날에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기면서 현금을 3억 받았다. 돈 벌었죠. 이거랑 옛날에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기면서 현금을 3억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은행 가서 갚아줄 부채가 3억이 있거든. 이 부채 3억 원을 매수자가 대신 가서 갚아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현금을 3억 받나, 내 거 부채를 상대방이 3억을 갚아주나, 결과는 차이가 없죠. 반대급부를 받으면 이런 경우 유상거래를 본다는 거. 자, 봤던 그림이죠. 매매가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배웠단 말이야, 취득세를. 근데 넘겨주는 쪽에서 돈을 벌 수 있죠. 취득 가격이 2억, 돈 받은 금액이 7억. 그러면 세금 계산합니다. 교환이 일어나면 갑이 옛날에 상가를 2억을 주고 취득을 한 거예요. 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면서 현금을 7억 받는 거라 토지 7억짜리 교환으로 받는 거라 결과는 차이가 없죠. 경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유상거래로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는 넘겨주는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넘겨받는 쪽은 취득세고, 넘겨주는 쪽은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랑 관련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매매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도 보죠. 근데 지금처럼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거래잖아요. 양도는 아니지만 뭐는 세금 때려야 돼요? 취득.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발생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유상거래 하나지만, 취득세는 취득소득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행위만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유무상을 불문한다는 거. 자, 페이지 88페이지 찾아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본 기억이 없고, 제가 머리가 되게 좋아서 얼굴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전에 공부는 해보셨고? 그럼 오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는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오늘 뭐 이렇게 새로운 진도니까 보세요. 무상으로 이전됐네. 양도 아니에요? 그럼 질문 드릴까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옳은 지문이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단순한 것은 시험에 출제한다 안 한다? 3년 전 우리 시험 답. 반장 잘해요. 화이팅. 졸지 말고. 자, 두 번째. 현물 출자란 단어 보이세요? 여기 이제 양도인데 지금부터 제가 현물 출자가 뭔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제발 복습을 할 때는 그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1초 동안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편안하게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법인이 있고 주주는 법인에게 돈을 주고 관련 주식을 취득할 겁니다. 요 돈 주는 것을 어려운 말로 출자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몰랐대요. 근데 주주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되는데 주주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많아. 그래서 주주는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주식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화살표를 보는 것은 누가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주주. 이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가? 법인. 그럼 넘겨받는 쪽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 문제가 유발되고 넘겨주는 쪽에서 이게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대가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주식. 교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넘겨주는 부동산을 옛날에 내가 2억에 취득한 거야. 근데 주식같이 받은 게 10억 원이에요. 그럼 얼마 돈 번 거야? 8억.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 출자하지 않았다면 본인 부동산을 먼저 팔아서 판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게 생각된 거래죠. 그래서 현물 출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으로 무슨 거래로 본다? 유상거래, 양도로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거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2번 단어만 기억할게요. 현물 출자는 양도. 세 번째, 대물변제는 이미 한번 언급했거든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돈을 빌렸습니다. 자,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채무자가 나중에 현금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채무자가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한 겁니다. 이게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그러면 화살표를 보세요. 채무자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대가. 대가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미 현금 받았잖아. 매매랑 반대죠. 매매는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현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고 얘는 현금을 먼저 받고 부동산을 나중에 넘겨주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대물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부동산을 뭐해서 팔아서 판 돈으로 변제한 게 생략된 거래죠. 그래서 대물 변제는 유상거래로 본다는 거. 이게 세 번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혼인데 위자료란 말이 들어가면 양도고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귀책 사유가 갑액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위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갑이 현금이 없으니까 본인 부동산으로 대신 넘겨준 겁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봤던 대물변제랑 똑같은 것이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신 넘겨줬다. 만약에 이 배우자가 이렇게 대물변제 성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본인 부동산을 먼저 뭐해서 팔아서 판 돈으로 현금으로 위자료 지급한 게 생략된 거래니까 위자료란 말이 들어가면 양도로 봅니다. 지금 받는 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대학교 CC인데 결혼할 때는 둘 다 무일푼 합의하에 갑이 사회생활을 하고 을이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보니까 갑 명의로 20억대 상가 건물이 있네. 그럼 법원에서는
외형상으로는 갑이 돈을 벌었지만 거기에 50%는 을이 공헌한 것이니까 50%는 네 거 아니다. 을한테 넘겨줘라. 이게 재산분할. 그러면 갑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것은 대물변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을 거였어요. 을 것을 얘가 결혼 생활 동안 그냥 서류상만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을 거를 을한테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분할은 대물변제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갑 쪽을 잠깐 보세요. 어차피 이혼할 때 갑 입장이에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근데 서류 형태를 위자료로 취하면 양도세 문제가 유발되고 서류 형태를 재산 분할로 취하면 양도랑 관련이 없죠. 그럼 이혼할 때 서류 형태를 무조건 뭘로 취해야 돼요? 재산 분할. 요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생활의 세테크. 이혼할 때도 절세하자. 뭘 또 화이팅이에요. 그러면 위자료란 말이 들어가면 양도로 보는 것이고 재산분할이란 말이 들어가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다가 야 이게 왜 양도고 양도가 아니지? 느낌이 안 와. 그러면 느낌을 가지려고 순간 멍하니 있지 마시라고. 그냥 이건 딱 놔두고 그 다음 분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근데 계속 미련을 두면 그 다음 더 큰 거를 읽게 될 거잖아. 그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릴까요? 틀리기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수용을 당했어. 강제적으로. 양도를 볼까요? 안 볼까요? 느낌이. 양도를 볼 것 같아서 손 들어봐요. 토지가 수용당하면 양도를 본다. 내려보세요. 양도가 아니다. 잘해야 돼. 이거 봐봐.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 아니 봐봐요. 옛날에 토지를 1억에 큰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3억을 받고 파나 보상 금액을 3억을 받고 수용을 당하나 뭐가 달라요? 돈 버는 거 똑같지. 근데 주관을 기입하거든. 강제적인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게 강제적이든 임의적이든 돈을 벌면 세금 내시는 거야. 수용도 양도입니다. 자, 부담부증은 이미 배웠던 부분인데 자 편안하게 보세요. 갑이 4억짜리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썼네. 채무가 1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해요.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1억을 대신 갚아줘야 돼. 이것을 증여를 해주는데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을 쪽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을 쪽에서는 4억짜리 소유권을 넘겨받지만 은행 가서 1억을 갚아줘야 되죠. 그럼 1억은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1억을 뺀 나머지 3억은 그냥 증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 입장이에요. 단순하게 증여로 넘겨주면 갑은 경제적 이득이 없죠. 그런데 넘겨주는 4억 원 중에서 증여가액 4억 원 중에서 본인이 은행 가서 갚을 채무를 을인 대신 갚아주잖아. 그 부분만큼 얘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비율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4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은 갑한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증여가액 중에서 어디 부분을 물어본다면 채무, 유상거래로 본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죠. 채무는 유상거래고 채무를 제외한 것은 증여거래인데 이 부담부증여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면 이 채무도 원칙은 인정하지 않았죠. 배운 내용입니다. 취득세에서 원칙은 증여로 가는데 이 채무가 입증됐을 때만 무슨 거래로 간다? 유상거래. 지금은 일반적인 것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채무액은 무슨 거래로 가시고 유상, 채무액을 제외한 것은 증여거래.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시점에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 우선 상식적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11월 달에 봤던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인드가 잡히지 않으면 되게 해법이 힘들어져요. 상식으로 갈게요.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 면적이 120제곱미터가 됐네.
그럼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상식적으로 증가된 것만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취득. 그럼 취득한 사람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취득 대금을 줘야 되니까. 반대로 100제곱미터가 80으로 줄었어. 그 면적이 감소한 것만큼은 뭐 한 거야? 양도. 그럼 우리 양도 대가를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죠. 이 흐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봤던 건데 취득세에서 정비 사업 등을 해요. 그럼 내가 30제곱미터를 사업 시행자한테 제공해주고 정비 사업이 끝나서 30을 받았네. 이것을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된다. 그럼 면적 증감이 없죠. 그럼 이것은 외형상은 교환인데 양도로 보는 교환은 내 거 주고 남의 거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지는 내 거 주고 내 거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거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양도가 아니고요. 30을 받았죠. 취득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내가 제공한 건 30인데 40으로 늘어났네. 그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증가된 것만큼은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40 중에 30은 취득이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거였어. 늘어난 거 10은 취득.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 돈 지급하는 걸 공법에서 아마 청산금이란 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청산금. 지금 돈 논외로 하고요. 반대로 내가 제공한 건 30인데 면적이 줄었네. 이게 공법에서 말하는 가만지. 가만지가 된 것만큼 내가 뭐 한 거다? 양도. 그럼 우린 돈을 받아야 되지. 그 받는 돈이 역시나 청산금이잖아.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30을 주고 30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죠. 그럼 사업 시행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비용에 대체하라고 내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 이렇게 넘겨줄 수 있죠. 그러면 내 거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변제거든. 현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넘겨줬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면 정비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정책적으로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럼 그게 요거예요.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 어디에도 면적 증감이란 말이 없죠. 그럼 양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닙니다. 보류지로 충당. 우리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한테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양도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쓰는 방법이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근저당은 불편한 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걸 경매로 넘겨서 경매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을 확보받아야 되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을 10억을 빌려줄게. 그 대신 너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양도를 해야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이 양도로 채권자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돈을 빌려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양도 계약할 때 무슨 계약을 쓰냐면은 사용 수익도 채무자가 계속해요. 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나중에 현금으로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못 갖고 가요. 다시 채무자한테 넘겨줘야 돼. 이것을 민법에서 양도담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라는 것은 서류 형태는 양도 형태를 취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 제공한 것에 불과하죠. 그럼 담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데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배운다? 양도
담보. 그럼 양도가 아닌데, 그럼 채권자는 양도담보를 왜 받았냐면은 보세요.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았네. 그때는 채권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때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갖고 가는 거야. 오히려 절차가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그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볼게요. 시험 지문에 양도 담보까지만 보이잖아요. 그때는 요걸 가리세요. 담보 제공이에요. 양도가 아닌데 양도 담보 단어 옆에 이 단어가 붙을 겁니다. 채무 불이행. 요 단어가 붙었을 땐 그때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거. 자, 신탁. 위탁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신탁 등기로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신탁이 설정됐을 때 양도가 아니고 취득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때려야 되죠.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위탁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하는 단계는 믿고 맡기는 개념이니까 세금을 때리지 않겠지만 보유 관련 세금은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탁이 해지가 되면 다시 수탁자로부터 이렇게 위탁자로 넘어오죠. 본인 거 본인이 갖고 오는 것이니까 넘겨주는 쪽에서 뭐가 아니고 양도가 아니고 취득이 아닙니다. 뭐는 때린다? 재산세. 그런데 신탁이 설정돼서 등기는 이렇게 수탁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한테 양도로 보지 않게 한 조건은 뭐냐면은 서류상 등기는 수탁자로 넘어갔지만 위탁자가 이 지배권을 계속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등기가 수탁자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신탁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있고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믿고 맡긴 개념이니까 양도가 아닌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했단 말을 줄 수 있거든. 그때는 정말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거. 그때 양도로 봅니다. 신탁이 설정되든 해지가 되든 양도가 아닌데 위탁자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5대 5인 공유물권을요. 지분 증감 없이 5대 5로 분할해 볼까요? 면적 증감이 없죠. 양도가 아닌데 5대 5인 공유물권을 2대 8로 분할해 볼까요? 그럼 아까 면적이 감소한 것만큼은 뭐로 보고? 양도. 면적이 증가한 것만큼은 취득. 그래서 면적이 변경된다면 그때는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직은 이쪽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아직 비교하지 마시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무효자가 들어가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긴 거래 계약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거라는 거. 양도가 아니고. 질문 드릴게요. 틀리기만 해봐요.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네. 양도예요? 양도 아니에요? 양도예요. 아, 미치겠어. 거봐, 다 못하지. 희망을 가져. 매매의 일종이잖아요. 우리 개인 간 사계약상 거래하면 매매, 법원을 통해서 매매가 일어나면 경매.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면 과세관청이 우리 부동산을 가져가.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맡겨요. 그쪽에서 매각을 하는 게 공매. 어차피 이건 매매의 일종입니다. 양도예요. 경공매도 양도입니다. 그런데 경공매 단어 옆에 재취득이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만 양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채무자 을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런데 을은 담보를 제공할 물건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면서 친구 갑한테 담보를 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요 갑을 물상 보증이 보증 서준 사람. 그러면 채무자 을이 나중에 돈을 갚으면 다행인데 을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은 이 물상 보증인 부동산 경매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물상 보증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얘는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입찰이 돼요. 그럼 되게 웃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 갑은 본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잖아. 법원 가서 최고 가격을 써내서 낙찰받는 게 가능하다니까. 그럼 자기가 최고 가격을 써냈어. 그럼 본인 걸 본인이 낙찰받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한테 팔았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공매 단어 옆에 재취득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만 양도가 아니라는 거 구분할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경공매까지만 시험 지문에 나왔어. 양도예요, 아니에요? 양도예요. 근데 경공매 단어 옆에 무슨 말이 붙었으면 재취득, 그때 양도가 아니라는 거. 요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182페이지. 182페이지. 아유, 감기가 심하게 들었네. 밑에 콧물이 그냥 흥건하네. 콧물 저렇게 많이 흘려? 자, 8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찾는 거예요. 국내 것으로 가정하고. 1번. 환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양도 아니죠? 2번.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가액 중 채무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이건 당사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증여거래입니다. 양도가 아니고. 자, 3번을 보시면 양도 담보까지만 보이면 담보 제공이잖아요. 근데 무슨 단어가 보였어요? 채무 불이행. 소유권 넘어가죠. 양도. 정답은 3번. 4번. 무효자가 보이네. 양도 아니죠? 자, 5번. 경매 단어 옆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재취득. 양도 아니잖아. 얼마나 쉬워요. 10번. 과세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요.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는 건데 몇 개인 걸 찾아라가 아니잖아. 그럼 한두 개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기억하고 니은만 보더라도요. 답을 찾을 거거든요. 자, 보시면 기억은 보류지로 충당되는 시점이죠. 그럼 대물변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장려하려고 양도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가 아닌 거 찾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것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잖아. 그럼 찍더라도 1번하고 2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니은을 봤더니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했죠. 그럼 얘는 대상이 맞잖아. 그럼 니은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1번, 2번 중에 니은은 들어갔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면 보기가 5개지만 5개를 왜 다 봐요? 2개만 보더라도 답을 찾아야지. 근데 만약에 기억 니은을 몰라.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5개 중에 아는 것만 한두 개를 찾아. 그래서 조합을 찾으시라고. 그럼 찍어서 맞출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자, 디귿 들어가야 되지. 이혼인데 재산 분할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아니고 토지 열거된 거 맞고 현물출자 양도 맞잖아.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건설업은 지난주에 강조했죠. 일시적인 양도입니까? 사업적인 양도입니까? 사업적인 양도. 그럼 얘들은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대상이 아니잖아. 아닌 것은 기억, 디귿, 미음. 오, 너무 쉽잖아요. 자, 편안하게 보세요. 취득세 한 거랑 좀 잠깐 비교할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자, 매매가 일어났어요. 아까 봤던 그림. 그러면 유상거래죠. 유상거래는 양도로도 보고 취득으로도 보잖아요. 교환도 유상거래죠.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무상거래죠. 그럼 양도는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개입된다? 취득.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취득은 유무상을 불문한 취득이고 양도는 유상 이전에 하는 것이고. 왜? 소득이 발생해야 되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 간주 취득은 100분의 50
초과요. 이상으로 바꾸면 틀려요. 다만 설립, 감자, 총 주식 비율 변동이 없다. 의지하지 않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설익은 감자도 없다. 이게 아닌 경우라면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 되죠.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면 모두. 과점 주주였던 사람이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과점 주주였다가 아닌 상태로 됐다가 다시 됐네. 이때는 60하고 70을 비교했잖아. 증가분. 이게 맨 마지막.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이전 과점주가 된 당시 비율보다 뭐한 부분을 증가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취득은 우리 계약서 무시하고 원칙은 뭐로 간다? 증여. 그런데 파산 선고, 경공매, 대가 지급 교환 하나라도 보이면 유상거래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올해 하나 신설을 했죠. 혹시 본 거 기억날까요?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너무 낮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증여로 그냥 간주해버리죠. 이번에 새로 만든 규죠. 그러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하더라도 대가와 시가 인정액 차액이, 그러니까 원래 시가 인정액은 5억 정도인데 우리가 대가를 3억 지급했네.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 이거는 기억상이죠.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이걸로는 충족을 안 했네. 상대 금액은 시가 인정액의 30%. 그러면 2억이 1억 5천 이상 맞죠? 그럼 요건 충족했으니까 이때는 대가를 지급한 걸 인정 안 한다고. 너무 낮은 대가 지급한 거잖아. 그때는 유상거래로 가지 않고 뭐로 간주한다? 증여로 간주한다. 요거 혹시 들은 기억 나요? 안 나요? 진짜? 그 전에 강의 한번 내가 확인하고 와야 되나? 그냥 넘어가요? 이게 기출지문은 아니에요. 왜? 작년 12월 31일에 신설한 법조문이거든. 기출지문은 아니지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지금 넘어가세요, 우선. 자, 원래 상속을 받은 게 600억, 400억. 근데 지분이 바뀌었어요. 550억, 450억. 그럼 이때는 지분이 감소한 사람이 증가한 사람한테 50억을 원칙은 뭐한 것으로 본다? 증여. 그런데 무슨 말이 들어가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 그때는 처음부터 이 상속이 없는 것으로 보죠. 처음부터 상속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증여는 개입될 수가 없다. 보시면 상속 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 가격은 원칙이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 그런데 무슨 말이 보이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 처음부터 뭐가 바뀌었다? 상속.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야 되죠. 무상은 양도가 아니고요. 현물출자는 양도. 왜 현물출자는 양도예요?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양도니까.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순간부터 진도를 절대 못 나가요. 모든 과목을. 그러면 뒤에 책을 못 보게 돼. 그러면 막 지쳐버리는 거야. 무조건 그냥 스피드하게 끝까지 가시라고. 중간 건너 뛰시고. 강의 중에 이해했잖아. 그리고 3월 달에 똑같은 거 또 설명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복습을 할 때는. 배물변제는 왜 양도해요? 양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일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야. 농담이 아니고. 미자료는 왜 양도해요? 양도니까. 재산부담은 왜 양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수용은 양도예요. 부담부증여, 채무액까지는 양도. 채무를 제한 것은 아니야. 환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요? 아니야. 보리 충당 아니야. 양도 담보까지만 보이면 아니야. 담보 제공이니까. 근데 채무 불이행이 붙으면 양도. 신탁이 설정되면 아니야. 해지도 아니야. 근데 위탁자가 지배권을 상실하면 양도야. 지분 변경이 없으면 아니야. 있으면 양도야. 무효는 아니야. 경공매는 양도야. 재취득이 붙으면 아니야. 그거 합격하시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책을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를 펴놓고 30분을 본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고. 늦게 보는 게 지금 습관이 되면 나중에도 늦게 봐요. 지금부터 빨리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이게 모든 과목을 빨리 실력이 느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한 파트를 오래 정독한다고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20대까지만 통해요. 30대부터는요, 1시간을 보나 10분을 보나 하루 뒤에 기억 안 나는 거 똑같거든. 농담이 아니고, 뭐하러 1시간을 봐. 어차피 기억 안 날 텐데 10분을 보고 그 다음 반복하는 게 낫지, 차라리. 20대랑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저도 20대 때는 한번 딱 보잖아요. 며칠 갔어. 근데 지금은 와이프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물을 먹고 나면. 밥 먹다가 갑자기 아까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했더니 와이프가 뭐랬는지 알아요?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저는 또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게? 더 심해. 자, 다시 시험 보시죠. 갑니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배웠어요. 만약에 자동차를 매매했다. 양도세랑 관련이 없어요. 자동차는 열거된 물건이 아니죠. 근데 부동산 등이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증여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으로 열거된 것도 맞고 양도로 보는 경우도 맞아. 돈까지 벌었어. 그 원칙은 세금을 과세해야 돼요. 근데 과세관청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과세하는데, 농지 열거된 물건 맞고 농지를 교환합니다. 교환 양도 맞죠. 근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농지는 농사짓던 땅이잖아요. 지역 목적으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주택 열거된 거 맞고 주택을 팔았네. 양도 맞죠. 그런데 주택을 판 돈에 세금을 때려버리면 다른 주택을 매입할 돈이 빠져나가잖아. 그럼 주거 생활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목적으로 요건 충족 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과세를 언급하는데,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번. 파산 선고, 지금 망한 쪽이에요. 망한 쪽은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2번 바로 배워요. 2교시에 농지 교환 등을 하며 세금을 때리지 않고 바로 배웁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때리지 않고. 자, 5번인데 5번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 잠깐 보시죠. 내가 원래 중요해요.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 거 토지를. 그런데 지적 제조세 관한 특별법으로 경계를 확정을 한 거야, 다시. 근데 내 거 면적이 80으로 줄었대. 그럼 나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돈 받는 돈을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하고 다른 말이에요. 우리 좀 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면적이 감소한 것만큼 아까 뭐한 것으로 본다? 양도. 면적이 증가되면 취득. 그럼 감소했죠. 감소한 사람은 돈을 받잖아. 받는 돈이 뭐라고요? 조정금.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양도입니까? 법에 따른 양도입니까? 법에 따른 양도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를 4년 전에 신설을 해놓고 3년 전에 지문을 냈어요. 앞으로도 줄기차게 낼 거라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이런 법 이름까지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시작.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돼. 여기 요겁니다. 밑에 5번. 자, 늘 강조했던 거죠. 공부상하고 사실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배웠던
등록 면허세는 서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 세금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그럼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도 뭐로 세금을 때린다? 사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야. 이 주택을 주택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가로 이용했네. 우리 단독주택에서 음식점 하는 건물. 그럼 사실은 뭘로 이용했으니까? 상가. 이건 과세하는 겁니다.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이 원칙은 동시 충족해야 돼요. 각각의 예외는 있지만, 첫 번째 1세대 가족을 구성해야 되고요. 가족 명의로 누가 갖고 있든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양도 시점에 한 채면 돼요. 그러면 두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채를 작년에 팔았어. 작년에 팔 때는 2주택이죠. 그것은 투기예요. 과세. 근데 올해 한 채를 팔았어. 올해 몇 채야? 한 채.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국내에 한 채면 돼요.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습니다. 국내에 한 채, 국외에 한 채 있는 사람이 국내 1주택을 팔며 2주택으로 봐서 과세한다. 아니에요. 어디에만 한 채면 된다. 국내. 국에 있는 것은 국내 주택 팔 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채라고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 이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공법에서 배워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때는 보유만 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보유기간 중 들어가서 살았던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한마디로 전입일자로 전출한 날짜까지 2년 이상이 된다는 거. 원칙은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근데 각각의 예외가 있다는 거. 자, 보세요. 1세대. 1세대 요건은 1번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세대입니다. 자, 질문 드릴까요? 거주자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죠?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주관 개입하지 말고 거주자는 법률상 용어로 정리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기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주관 개입하지 마시고 거주자는 국내에 뭐를 두고 있는 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그럼 여러분들은 거주자 옆에다가 비거주자라고 적으시고 X. 중요한 말이에요. 비거주자는요 1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잖아요. 과세하는 거예요. 거주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원칙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해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주소를 부산, 아내 주소를 일산. 의미 없어요. 세대 분리가 부부 사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 악용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원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2번을 보시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네. 몇 세 이상이면? 30세. 요거 중요해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뭐로 본다? 1세대. 자, 봐봐요. 비과세한다는 말이에요. 1세대로 본다는 의미예요. 1세대.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나이가 35세예요. 결혼 안 했어. 그러더라도 30세 이상이니까 1세대로 보는 거 맞죠? 그 35세가 한 채를 갖고 있다 팔았거든. 근데 그 한 채를 6개월만 보유하다 판 겁니다. 과세, 비과세. 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0세 이상을 1세대로 본다는 것은 비과세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과세 요건이 총 몇 개인데 3개인데
첫 번째 요건까지만 충족한 걸로 본다. 나머지 두 개는 별도로 충족을 모두 해야 뭐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또는 원래 결혼했었는데 한쪽이 사망했네요. 배우자 지금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충족하면 1세대로 봐준다는 거, 요까지만 기억하시고, 요건 아직 공부하지 마십시오.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안 돼요. 뭐 그 기초생활보장법을 가면 이가 뭐 50 얼마인가? 그거를 12개월로 환산을 해. 그럼 총 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40%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 1세대로 봐주는데, 이걸 왜 내기가 힘든가 하면은 법조문을 가잖아요.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내려면 이 정도 분량이 차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용지에서 반 정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지 마시고 세 개만. 몇 세 이상? 30세 또는 사망 또는 이혼까지만. 이거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1번. 원칙은 뭐로 판정한다? 사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인데 2번 중에요.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주택 건물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주택 밑에 부속 토지가 있겠죠. 그럼 부속 토지도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택 건물 정착 면적 대비 토지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고 모두 비과세가 되면 우리 모두 악용할 거 아니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둬요. 그래서 내가 등기부상 갖고 있는 실제 토지 면적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주택이 정착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해요. 이 배율은 암기사항이에요. 나중에 암기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다. 10배까지 인정해요. 넓게. 그래서 도박은 몇 배? 10배인데 도시지역 내라더라도 그게 수도권 바뀌면 5배. 그다음에 수도권 내 중에서 주상공록 중에 약간 그래도 좀 넓은 면적을 인정하는 게 녹지지역이죠. 그래서 녹지지역까지는 5배고 나머지는 3배인데 이렇게 암기할게요. 도박은 10배. 이거 봐봐요. 녹지에서 수박을 농사지었네. 몇 배? 5배. 나머지는 3배. 나중에 암기할게요. 나중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요건 하나 적어두셔야 돼. 여기서 수도권 밖에서 몇 배를 물어볼 때는 5배요. 좀 이따 수도권 밖에서 3년 이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다른 법조문이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5배. 같은 말이라고 막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등기부상 내가 실제 100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배율을 적용했더니 한도가 80 나왔어. 그러면 한도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토지가 크다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 내가 60만 갖고 있었네. 그럼 한도 초과한 거 없죠. 그럼 내 거 그대로 비과세. 결국은 실제 토지 면적과 한도 비교해서 적은 면적까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셔갖고 제가 다른 예를 들게요. 보세요. 우리 집 과일 냉장고에 사과가 100개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사과가. 근데 법으로 강제적으로 정해놨어요. 너는 하루에 80개까지만 먹을 수 있다. 80개를 넘겨서 먹으면 죽이겠다. 나는 몇 개만 먹어야 돼? 80개. 80개가 지금 작죠? 그런데 우리 집 과일 냉장고에 사과가 80개밖에 없거든? 근데 법으로는 80개까지는 먹을 수가 있대. 나는 냉장고에 60개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나는 몇 개밖에 먹어? 60개. 그 얘기야. 결국은 내 거 실제 토지 면적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내 거 그대로 비과세가 되니까 결국은 공식으로 만들자면 실제라 한도 비교해서 어디 면적까지 적은 면적까지가 비과세가 된다는 거. 이 느낌 기억하셔야 돼요. 적은 면적까지 비과세. 10초. 나중에 3월 달에 계산하는 거 배울 거니까. 자, 요거 중요해요. 지금은 단순하게 요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면적을 판정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하나의 건물이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점포동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겸용주택인데, 고가주택 판단을 잠깐만 먼저 보시면 양도 당시 돈 받은 합계액이 12억 초과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15억 받고 팔았어. 그럼 12억 초과됐죠. 그게 이제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은 제재를 해요. 근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은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데, 주택 연면적은 층당 면적을 합친 겁니다. 왜 연면적보다 1제곱미터라도 초과되잖아요. 그때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겸용주택을 팔기 전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주택 면적을 더 크게 놓고 파시라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적거나 같으면 어디 부분만, 주택 부분만인데 고가는 이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어디 부분만, 주택 부분만, 주택. 그만큼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보세요. 적거나 같은 경우라면 일반이냐 고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초과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시험에서 일반하고 고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은 혜택을 받겠지만 고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10초 중요해요. 면적을 판정하는 겁니다. 지금 면적, 가격이 아니고 면적. 자, 다가구 주택은 구획이 됐다. 만약에 10개로 구획됐다. 10개를 각각 하나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공법에서 다가구가 막 구획이 안 되는데 주택을 쪼갤 수가 없는데 나도 몰라요. 근데 뭐 구획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봐, 법에서. 세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거든. 그런 경우라면 각각 하나로 봐요. 다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0개로 구획을 해놨는데 팔 때는 통으로 파는 거야. 우리는 서류가 중요합니까? 사실이 중요합니까? 사실. 그때는 전체를 하나로 계산합니다. 근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 경우에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계산한다. OX, X 아니에요. 구획까지만 보이면 각각 하나.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전체를 하나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구획이면 각각 하나. 하나의 매매 단위는 전체를 하나. 6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중요해요. 이거 갑이 본인 거 A주택 한 채, 을은 본인 거 B주택 한 채. 이 상태에서 60하고 40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주택이 별도로 있네. 그러면 이 공동소유주택을 누구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느냐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분 크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도 두 채, 을도 두 채. 그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 B주택을 팔면 몇 주택자니까? 2주택자니까 과세한다는 거. 그만큼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7주차에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주택수를 계산해서 배울 텐데 이건 그때 제가 화면 다시 보여드릴 텐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지분이 큰 자에게만 주택수를 포함시켜.
그럼 지분이 작은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채로 본다는 거. 아직은 요건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요까지만. 양도 소득세는요. 공동 소유자 각자. 그럼 여러분들이 1%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 거 한 채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제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